요술부채. 글 배효정, 그림 이다연. 혼민출판사. 오랜 옛날 아주 무더운 여름날이었어요. 하늘나라 옥황상제가 신기한 요술부채를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빨간 부채와 파란 부채였어요. 그때 숲을 지나가던 나무꾼이 부채를 주었어요. 웬 부채가 산속에 떨어져 있지? 마침 더웠는데 잘 됐군. 나무꾼은 그늘에 앉아 부채질을 시작했어요. 나무꾼은 먼저 빨간 부채로 부채질을 했어요. 그런데 부채질을 하면 할수록 얼굴이 자꾸만 무거워졌어요. 얼굴을 더듬더듬 만져보던 나무꾼은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코가 길다랗게 늘어나 있지 뭐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나무꾼은 이번에는 파란 부채를 집어들었어요. 안 되겠어. 파란 부채로 한번 붙여봐야지. 그러고는 열심히 부채질을 하였어요. 파란 부채로 붙이자 신기하게도 코가 다시 조금씩 작아지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부채로군. 나무꾼은 지게도 팽개치고 집으로 허둥지둥 돌아왔어요. 옳지. 아내에게 부채를 좀 붙여볼까? 나무꾼은 아내의 얼굴에 빨간 부채를 들이대고 부채질을 했어요. 그러자 아내의 코가 쭉쭉 길어졌어요. 다음에는 파란 부채로 살살 붙였어요. 아내의 코가 쑥쑥 줄어들었어요. 역시 내 생각이 맞았군. 이건 요술부채야. 나무꾼은 싱글벙글 웃으며 좋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밖에 나갔던 아내가 얼굴을 잔뜩 찌푸린 채 돌아왔어요. 아니, 무슨 일로 그렇게 화가 났어? 나무꾼이 아내에게 물었어요. 모두들 부잣집 잔치집에 갔는데 우리에게는 아무 소식도 없잖아요. 그 말을 들은 나무꾼은 은근히 화가 났어요. 가난한 나무꾼이라고 무시를 하는군. 나무꾼은 빨간 부채를 들고 집을 나섰어요. 부잣집은 여기저기 잔치를 즐기는 사람들로 북새통이었어요. 나무꾼은 한가운데 앉아있는 주인 영감의 곁으로 슬그머니 다가가 말했어요. 더우실 텐데 제가 부채질 좀 해드릴까요? 그러게나. 나무꾼은 빨간 부채로 부채질을 했어요. 주인 영감의 코가 쭉쭉 커졌죠. 나무꾼은 얼른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며칠 후 마을에는 부잣집 영감이 끙끙 앓아누웠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용한 의원들도 무슨 병인지를 모른대. 영감님의 병을 고치는 사람에게 많은 돈을 준다지 뭐야. 사람들은 쑥덕쑥덕 소문을 주고받았어요. 나무꾼의 귀에도 그 소식이 전해졌죠. 하하하, 이제 내가 나서볼까? 나무꾼은 파란 부채를 들고 부잣집을 찾아갔어요. 부잣집 영감은 소문대로 자리를 깔고 누워 있었어요. 나무꾼은 자신의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병을 고쳐드리면 정말 많은 돈을 주실 거죠? 그렇다니까. 그런데 자네가 병을 고칠 수 있겠나? 부잣집 영감은 못 믿겠다는 눈초리로 나무꾼을 바라보았어요. 제 말대로만 하세요. 눈을 꼭 감으세요. 나무꾼은 영감이 눈을 감은 사이에 파란 부채를 꺼내 영감의 얼굴에 부채질을 했어요. 그러자 영감의 코가 원래대로 돌아왔죠. 병이 씻은 듯이 나은 부잣집 영감은 약속대로 나무꾼에게 많은 돈을 주었어요. 이제 힘들게 일을 하지 않아도 넉넉하게 살겠구나.
나무꾼은 더 이상 나무도 하지 않고 빈둥빈둥 놀기만 했어요. 하루하루 게으름만 피우다 보니 나무꾼은 슬슬 심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나무꾼이 뒹굴뒹굴 누워 부채질을 하고 있는데 문득 한 가지 궁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빨간 부채는 코를 얼마나 길어지게 할까? 옳지! 한번 붙여보면 알겠군. 나무꾼은 무릎을 탁 치며 싱긋 웃었어요. 나무꾼은 빨간 부채로 열심히 부채질을 했어요. 코는 자꾸만 길어져 하늘 높이 올라갔어요. 마침내 코가 구름을 뚫고 옥황상제가 사는 하늘나라까지 이르렀죠. 마침 정원을 산책하고 있던 옥황상제가 그만 코에 발뿌리가 걸려 와락 넘어지고 말았어요. 이런 고의한 놈 같으니라고! 옥황상제는 나무꾼의 코를 발견하고는 화를 버럭 냈어요. 여봐라! 나무꾼의 코를 기둥에 묶어두어라! 옥황상제는 언짢은 얼굴로 선녀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선녀는 나무꾼의 코를 기둥에 꽁꽁 묶었어요. 으야! 무슨 일이지? 왜 내 코가 왜 아플까? 나무꾼은 빨간 부채의 부채질을 얼른 멈췄어요. 이제 그만 원래대로 돌아와야겠다. 나무꾼은 파란 부채를 들어 코에 대고 붙였죠. 작아져라! 작아져라! 그런데 부채질을 하자 코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몸이 둥실둥실 하늘 위로 떠오르는 게 아니겠어요? 그때 하늘나라 옥황상제가 다시 선녀를 불렀어요. 이제 그 녀석도 혼쭐이 났을 테니 그만 코를 풀어주어라. 선녀는 나무꾼의 묶인 코를 살살 풀어주었어요. 그러자 하늘 위에 둥실 떠있던 나무꾼이 땅으로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어요. 내가 쓸데없는 욕심을 부렸구나. 나무꾼 살려! 나무꾼은 땅으로 떨어지면서 후회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멸치의 꿈. 글 조항록, 그림 신지원, 훈민출판사. 옛날 아주 먼 옛날, 맑고 깊고 푸른 동쪽 바다에 비늘이 반짝거리는 멸치가 살았어요. 어느 날 밤 멸치는 꿈을 꾸었어요. 그거 참 알쏭달쏭한 꿈이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기려는 걸까? 멸치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누구에게 꿈풀이를 부탁해볼까? 멸치는 바닷속을 꼬물꼬물 헤엄쳐 다니며 친구들에게 물었어요. 얘들아, 내 꿈 좀 풀어줄 수 있겠니? 어떤 꿈인데? 친구들은 귀를 쫑긋 세웠어요. 하지만 멸치의 꿈에 대해 아무도 선뜻 설명하지 못했지요. 멸치는 서해에 사는 망둥이가 꿈풀이를 잘한다는 소문을 문득 떠올렸어요. 맞아, 망둥이라면 알 수 있을 거야. 잠깐 와달라고 편지를 써야지. 멸치는 또박또박 편지를 쓰고 친구 가자미에게 부탁했어요. 가자미야, 이 편지를 망둥이한테 전해줄래? 나는 몸이 약해서 멀리 못 가거든. 좋아, 내가 금방 다녀올게. 가자미도 꿈풀이가 궁금했던 터라 당장 편지를 들고 떠났어요. 휙휙 동해를 헤엄치고 휙휙 남해를 지나 서해로 갔어요. 아주 먼 길이었죠. 마침내 가자미는 망둥이를 만났어요. 제 친구 멸치가 보내는 편지랍니다. 멸치의 편지를 읽고 난 망둥이는 가자미를 따라 길을 나섰어요. 망둥이님,
이렇게 와주셔서 고마워요. 망둥이가 도착하자 멸치는 지느러미를 살랑살랑 흔들며 반가워했어요. 배가 고프실 텐데 식사부터 하세요. 멸치는 새콤달콤하고 짭짤한 맛있는 음식들을 잔뜩 내왔어요. 망둥이는 냠냠쩝쩝 식사를 했죠. 그런데 멸치는 자기 대신 먼 길을 다녀온 가자미에게는 본척 만척 인사도 하지 않았어요. 알쏭달쏭한 꿈을 꾸셨다고요? 망둥이가 멸치에게 물었어요. 네네. 제 몸이 하늘 위로 훨훨 올라가다가 갑자기 땅 아래로 뚝 떨어졌어요. 그러고는 어디론가 둥둥 실려가더니 몸이 뜨거워졌다 또 금방 추워졌다. 그러지 뭡니까? 망둥이는 두 눈을 초롱초롱 빛내며 멸치의 꿈 이야기를 들었어요. 가자미도 바짝 다가와 귀를 기울였죠. 망둥이는 눈을 깜빡이며 고개를 갸웃갸웃하더니 호들갑을 떨며 말했죠. 축하합니다, 멸치님. 곧 용이 되실 꿈이네요. 용이 될 꿈이라고요? 망둥이의 말에 멸치는 깜짝 놀랐어요. 멸치가 용이 될 수 있다니 정말 괴상한 일 아니겠어요? 망둥이는 신바람이 나서 계속 말했어요. 하늘 위로 훨훨 올라간다는 것은 용이 된다는 뜻이에요. 땅 아래로 뚝 떨어진다는 것은 용이 비를 내리게 한다는 말이지요. 어디로 둥둥 실려간다는 것은 둥실둥실 구름을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망둥이의 꿈풀이에 멸치는 으쓱으쓱 하더니 활짝 웃음을 지었어요. 하지만 아직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몸이 뜨거워졌다가 금세 덜덜덜 추워지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그건 어렵지 않아요. 용이 날씨를 마음대로 움직여 덥게도 하고 춥게도 한다는 뜻이지요. 멸치는 기분이 몹시 좋아 망둥이에게 계속 술을 주었어요. 망둥이와 멸치가 하하호호 즐거워하자 가자미는 부글부글 화가 치밀었어요. 내가 서해까지 가서 망둥이를 데려왔는데 이런 푸대접이라니. 심술이 난 가자미는 멸치에게 소리쳤어요. 큰 위험이 닥칠 꿈인데 무슨 용이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이야? 내가 용이 된다니까. 샘이 나서 그래? 멸치가 펄펄 뛰자 가자미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네 꿈은 네가 낚시에 걸린다는 뜻이야. 멸치는 덜컥 겁이 나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가자미야,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봐. 가자미는 큰 기침을 하며 말했어요. 생각해봐. 네가 낚싯바늘을 콱 물면 어부가 낚싯대를 휙 낚아채 네 몸이 하늘 위로 훨훨 올라가겠지. 그럼 어부는 너를 낚싯바늘에서 빼내서 그물 속에 툭 던질 거야. 그런 다음 너는 둥둥 옮겨져서 뜨거운 가마솥에서 푹푹 삶아진 다음 추운 바닷가에서 꾸덕꾸덕 말려질 테지. 어떠냐, 멸치야? 그러니까 앞으로 몸조심이나 해. 멸치는 기분이 나빠 견딜 수가 없었어요. 넌 정말 심술쟁이야. 내가 용이 된다니까 그렇게 배가 아프니? 그러자 가자미가 꾹 참고 있던 말을 줄줄 쏟아냈어요. 너는 번지르르 말만 잘하는 망둥이만 좋고 너를 위해 쓴 나는 보이지도 않니, 멍청아? 뭐야? 멍청이라고? 멸치는 가자미의 뺨을 철썩 때렸어요.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가자미의 두 눈이 한쪽으로 휙 쏠렸죠. 내 눈 어떡해? 아이고 무서워라. 마침 지나가던 꼴뚜기가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 제 눈을 뽑아 엉덩이 뒤에 감추었어요. 으아, 꼴뚜기 꼴 좀 봐. 꼴뚜기를 보고 메기는 크게 웃다가 입이 귀까지 쭉 찢어졌죠. 그것을 본 병원은 놀라 입을 움켜쥐었다가 뭉툭한 주둥이를 갖게 되었어요. 바닷속에 크고 작고 길고 짧은 물고기들은 그렇게 해서 지금의 모습을 하게 되었답니다. 백일홍, 글 김연애, 그림 신지원, 훈민 출판사. 백일홍은 새색시의 족두리 모양을 한 예쁜 꽃이에요. 100일 동안 붉은 꽃이 활짝 피어 있다고 해서 백일홍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백일홍에는 아주 슬픈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답니다. 먼 옛날 평화롭던 어느 바닷가 마을에 큰 걱정이 생겼어요. 큰일일세. 도대체 고기를 못 잡은 게 벌써 며칠인가? 그러게 말이야. 파도가 거세니 바다에 나갈 수가 있어야지. 사나운 이무기가 저렇게 파도를 일으킨다며? 마을 사람들은 매일매일 발만 동동 구르다가 마침내 이무기에게 제사를 지내기로 결정했어요. 사람들은 제물로 처녀를 바치기로 했답니다. 어느 날 동네 처녀들이 모두 모여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제비를 뽑았어요. 나는 안 뽑혔어. 다행이야. 나도 아니야. 제비를 뽑고 난 처녀들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 한 처녀가 있었어요. 바로 이무기의 제물로 뽑힌 처녀였죠. 그 처녀에게는 사랑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용감하고 칼솜씨가 뛰어난 훌륭한 청년이었죠. 당신을 이무기에게 바칠 수는 없어. 하지만 마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이무기를 물리치고 당신을 구해내겠소. 안 돼요. 당신마저 목숨을 잃으면 어떡해요? 처녀가 간곡히 말렸지만 청년의 굳은 결심을 꺾을 수는 없었어요. 이무기에게 제사를 지내는 날이 되었어요. 처녀는 혼자 배에 탄 채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갔어요. 이 처녀를 데릴 테니 제발 우리를 보살펴 주소서. 마을 사람들은 정성껏 음식을 차리고 북을 치며 제사를 올렸어요. 그때 아무도 모르게 배를 몰고 바다 위로 미끄러져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처녀를 구하러 가는 청년이었어요. 이무기를 물리치고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을 구할 거야. 갑자기 파도가 크게 요동치더니 물 위로 커다란 이무기가 고개를 쑥 내밀었어요. 깜짝 놀란 마을 사람들은 벌벌 떨며 허둥지둥 도망갔어요. 뱃머리에 선 처녀는 두 손을 모은 채 눈을 꼭 감았어요. 이 목숨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보살펴 주세요. 이무기가 입을 쩍 벌리고 처녀를 삼키려고 하였어요. 그때 청년이 칼을 휘두르며 이무기에게 소리쳤어요. 이놈아! 네 상대는 바로 나다! 이 칼을 받아라! 겁도 없는 녀석이군. 목숨에 아깝지도 않느냐? 화가 난 이무기가 청년을 향해 사납게 헤엄쳐갔어요. 제발 도련님을 굽어 살펴주세요. 처녀가 간절하게 기도를 올렸어요. 처녀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는지 청년의 칼이 이무기의 목에 깊숙이 박혔어요. 으아! 이무기는 무시무시한 비명을 지르며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어요. 이무기가 죽었다! 이무기가 죽었어! 용감한 청년이 이무기를 물리쳤어! 마을 사람들은 크게 기뻐하며 큰 잔치를 벌였어요. 그리고 용감한 청년과 처녀의 결혼식을 올려주기로 했어요. 이제야 이무기 걱정 없이 살게 되었어. 자네들이야말로 우리 마을의 봄이네.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행복한 웃음을 지었어요. 그런데 결혼식을 올리기도 전에 바다에 또 다른 이무기가 나타났어요. 지난번 이무기보다 훨씬 사나운 놈이었죠. 집채만한 파도를 일으키며 마을 앞까지 바닷물을 쏟아부었어요. 이거 큰일 났군. 마을이 쑥대밭이 되고 말겠어. 사람들이 모두 모여 걱정을 하고 있자 청년이 나서서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이무기를 물리치고도 오겠습니다. 하지만 처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청년을 말렸어요. 이번에 나타난 이무기는 더 사납대요. 이무기를 물리쳐야 우리 마을이 평화롭게 살 수 있어요. 내가 꼭 이무기를 물리치고 오리다. 그때 결혼식을 올립시다. 청년은 처녀의 손을 꼭 잡고 약속했어요. 이무기를 물리치면 배에 흰색 돛을 달고, 물리치지 못하면 빨간색 돛을 달고 오겠소. 이튿날 청년이 혼자 배를 타고 바다로 나아가자 바닷속에서 이무기가 첨벙 나타났어요. 네 놈이 바로 내 남편을 죽인 원수로구나. 이무기가 이를 갈며 청년을 향해 펄쩍 뛰어올랐어요. 청년도 칼을 휘두르며 용감하게 싸웠어요. 드디어 청년의 칼이 번쩍 빛나는 순간 이무기가 털썩 쓰러졌어요. 이때 이무기의 붉은 피가 튀어 흰색 돛을 붉게 물들였답니다. 한편 처녀는 족두리를 머리에 쓰고 예쁘게 단장을 한 채 날마다 바닷가에 서서 청년을 기다렸어요. 하느님, 제 님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청년이 떠난 지 100일째 되는 날, 저 멀리 배가 나타났어요. 도련님! 도련님이 돌아오시는구나! 처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배가 가까이 다가오자 처녀는 너무 놀라 몸이 돌처럼 굳고 말았어요. 배에는 빨간색 돛이 달려 있었던 것이에요. 이를 어쩌나, 도련님이 돌아가셨구나. 깊은 슬픔에 빠져 흐느껴 울던 처녀는 그만 바다에 몸을 던지고 말았어요. 청년은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마을을 향해 힘차게 배를 저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청년을 반갑게 맞이했어요. 여보게 정말 장하구먼. 제 아내가 될 여인은 어디 있습니까? 청년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붉은 돛을 달고 오는 자네의 배를 보고 그만. 네? 뭐라고요? 청년은 이무기와 정신없이 싸우느라 이무기의 피로 돛이 붉게 물든 것을 몰랐던 거예요. 돛을 잘 살펴봤어야 했는데. 청년은 뒤늦게 후회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청년은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처녀를 묻어주었어요. 그 뒤 처녀의 무덤에서는 꽃 한 송이가 피어났어요. 족두리 모양을 한 그 붉은 꽃은 100일 동안 활짝 피어 있었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 꽃을 백일홍이라고 불렀답니다. 도깨비와 개암. 글 신현배, 그림 정기성, 훈민출판사.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형과 동생이 살았어요. 형은 심술궂고
욕심이 많았어요. 자기 입속만 차릴 줄 알았지 남에게 베풀 줄을 몰랐어요. 하지만 동생은 달랐어요. 착하고 부지런하며 늙은 부모님을 정성껏 모셨어요. 하루는 동생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어요. 동생은 땀을 뚝뚝 흘리며 나무를 베어 지게 위에 툭툭 얹었어요. 아유, 힘들다. 잠시 쉬었다 할까? 나무 그늘에 앉아 쉬던 동생은 바닥에 널려있는 개암을 보게 되었어요. 우와, 알이 굵고 좋은걸? 부모님께 갖다 드려야지. 동생은 정신없이 개암을 주워 담았어요. 어느새 날이 어둑어둑해졌어요. 이제 슬슬 집으로 가볼까? 동생은 지게를 짊어지고 일어났어요. 우르릉 쿵쾅! 갑자기 천둥 소리가 울리더니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동생은 비를 피할 곳을 찾다가 낡은 초가집을 발견했어요. 옳지, 저 집에서 비를 좀 피해야겠군. 초가집은 무너질 것처럼 낡고 허름해서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래도 동생은 집안을 향해 크게 소리쳤어요. 계세요? 저는 아랫마을에 사는 나무꾼입니다. 비가 그칠 때까지 잠시 쉬었다 갈게요. 그러고는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동생은 더듬더듬 방에 들어가 한 구석에 주저앉았어요. 왜 이렇게 졸립지? 하품이 연거푸 쏟아지고 눈이 저절로 감겨왔어요. 동생은 짚을 이불 삼아 덮고 잠을 청했어요. 깜빡 잠이 들 무렵에 밖에서 왁자지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동생은 깜짝 놀라 눈을 번쩍 떴어요. 주인이 돌아왔구나. 혹시 여기가 도둑의 소굴이 아닐까? 동생은 겁에 질려 다락방에 숨었어요. 동생은 다락방 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보았어요. 아니, 저것은... 동생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방으로 들어온 것은 바로 도깨비들이었어요. 도깨비들은 방 안을 빙빙 돌며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어요. 으쓱 으쓱 우리는 용감한 도깨비 형제.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도깨비들은 방에 빙 둘러앉았어요. 신나게 놀았더니 배가 고픈걸? 오늘은 뭘 먹을까? 먹고 싶은 것을 모두 말해봐. 너는 고소한 닭고기, 나는 구수한 고구마, 나는 맛있는 떡. 도깨비들이 음식 이름을 줄줄이 말하자 한 도깨비가 방망이를 높이 들어올렸어요. 닭고기 나와라 뚝딱, 고구마 나와라 뚝딱, 떡 나와라 뚝딱. 도깨비가 방망이를 휘두르자 음식들이 튀어나왔어요. 맛있겠다. 얼른 먹어볼까? 도깨비들은 웃고 떠들며 음식을 냠냠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겠다. 닭다리를 참 맛있게도 뜯어먹네. 동생은 가득 차려진 푸짐한 음식을 보자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이런. 배가 고파서 도저히 못 참겠네. 개암이라도 꺼내 먹어야지. 동생은 호주머니에서 개암을 꺼내 입에 넣고 깨물었어요. 딱! 개암 깨무는 소리가 나자 도깨비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글쎄, 잘 모르겠는데. 동생은 개암 한 개를 더 꺼내 입에 넣고 깨물었어요. 딱! 집이 무너진다. 어서 달아나. 깜짝 놀란 도깨비들은 앞다투어 허둥지둥 도망갔어요. 도깨비들이 모두 다 사라진 모양이군. 동생은 다락방에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방바닥에 도깨비들이 놓고 간 도깨비 방망이가 있지 뭐예요. 동생은 도깨비 방망이를 주워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동생은 도깨비 방망이 덕에 큰 부자가 되어 부모님을 편안히 모시고 살 수 있었지요. 형은 동생이 큰 부자가 되자 배가 살살 아팠어요. 겨우 개암두알로 도깨비 방망이를 얻었단 말이지. 형은 동생보다 더 떵떵거리며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개암을 주워 주머니에 넣고 숲속 초가집을 찾아갔어요. 형이 다락방에 숨어 있는 동안 정말로 도깨비들이 나타났어요. 이때다. 형은 개암 하나를 입에 넣고 딱 깨물었어요. 그러자 도깨비들이 다락방에 있던 형을 찾아냈어요. 이놈! 우리 방망이를 또 훔치러 왔지? 도깨비들은 형을 밤새도록 두들겼어요. 욕심쟁이 형은 동틀 무렵에야 간신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답니다. 사윗감 찾아 나선 쥐. 글 배효정, 그림 한갑수, 훈민출판사. 어느 시골에 다정한 쥐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둘은 아주 행복했지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오래도록 아기가 없었던 거예요. 쥐 부부는 정성을 다해 기도를 올렸어요. 예쁜 아기를 하나 낳게 해주세요. 정성이 갸륵했던지 얼마 뒤 정말로 예쁜 딸이 태어났어요. 쥐 부부는 늦게 얻은 귀한 딸을 금이야 오기야 키웠어요. 딸도 무럭무럭 자라 어느덧 아름다운 처녀가 되었죠. 얼마나 예뻤던지 총각 쥐들이 결혼을 하고 싶다고 앞다투어 찾아왔어요. 아버님, 따님과의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따님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찍찍. 그러나 쥐 부부는 아무리 멋진 총각 쥐가 와도 마음에 차지 않았어요. 우리 사위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해야 해. 부부는 사윗감을 직접 찾아 나서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세고 훌륭한 사윗감은 누구일까? 남편 쥐가 묻자 아내 쥐가 대답을 했어요. 혹시 하늘에 있는 햇님이 가장 훌륭하지 않을까요? 그럴지도 몰라. 햇님은 온 세상을 따뜻하게 비출 정도로 힘도 세고 아름답기까지 하잖아. 쥐 부부는 긴 사다리를 만들어 타고 햇님에게로 올라갔어요. 마침내 햇님을 만난 쥐 부부는 두 손을 모으고 부탁을 했어요. 햇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고 아름다우니 우리 사위가 되어주세요. 그러자 햇님이 껄껄 웃었어요. 허허허. 우리 사위가 되어주는 거죠? 햇님은 어두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됩니다. 나보다 더 힘이 세고 잘난 것이 있어요. 햇님의 말에 쥐 부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니, 햇님보다 힘센 자가 도대체 누굽니까? 햇님은 한숨을 내쉬더니 말했어요. 바로 먹구름이랍니다. 내가 아무리 빛을 비추려고 해도 먹구름이 막아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요. 쥐 부부는 실망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디로 가야 먹구름을 만날 수 있을까요? 햇님이 친절하게 먹구름이 있는 곳을 가르쳐 주었어요. 아마 바닷가 절벽에 가면 만날 수 있을 거요. 쥐 부부는 먹구름을 찾아 바닷가로 향했어요. 아휴,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윗감을 찾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내 쥐의 말에 남편 쥐도 맞장구를 쳤어요. 바닷가 절벽에 다다른 쥐 부부는 먹구름을 불렀어요. 먹구름님, 어디 계세요? 마침 먹구름이 휘잉 하고 달려와 쥐 부부 앞에 멈췄어요. 무슨 일인데 나를 부르세요? 먹구름님이 힘이 제일 세다고 하니
우리 사위가 되어주세요. 그러자 먹구름은 머리를 흔들었어요. 이를 어쩌죠? 나는 해를 가릴 수 있지만 바람은 당할 수 없어요. 바람이 세게 불면 나는 꼼짝없이 쫓겨난답니다. 그러니 바람이 나보다 훨씬 힘이 세죠. 쥐부부는 또 바람을 찾아가야 했어요. 넓은 들판에 이르자 남편 쥐가 말했어요. 어디로 가야 바람을 만날 수 있을까? 그때 마침 바람이 휘잉 하고 불어왔어요. 왜 나를 찾고 있나요? 가장 힘센 사위감을 찾으러 왔답니다. 바람님이 우리의 사위가 되어주세요. 바람은 후 하고 바람을 일으켜 힘자랑을 했지만 역시 고개를 살레살레 저었어요. 내가 먹구름보다는 힘이 셀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건 아니랍니다. 그럼 누가 가장 힘이 세다는 말이에요? 아내 쥐가 궁금한 듯 물었어요. 내가 아무리 세차게 불어도 저 산 위에 있는 돌부처는 끄떡도 하지 않는답니다. 쥐부부는 다시 돌부처를 찾아 산으로 올라갔어요. 여보, 좀 쉬었다 가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 귀한 딸을 위한 것이니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여보. 쥐부부는 쉬지 않고 영차 걸어갔어요. 누군가 먼저 돌부처를 사위로 맞아버리면 안 되니까요. 드디어 쥐부부는 산꼭대기에서 돌부처를 만났어요. 돌부처님, 당신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힘도 세고 가장 훌륭한 분입니다. 우리 사위가 되어주세요. 쥐부부는 돌부처에게 간절히 부탁을 했어요. 하지만 돌부처는 무뚝뚝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해나 먹구름이나 바람은 하나도 무섭지 않지만 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쥐랍니다. 내가 아무리 떡 버티고 서 있어도 쥐들이 싹싹 내 발밑에 구멍을 내면 꼼짝없이 쓰러지고 맙니다. 그러니 쥐가 가장 힘이 세지 않겠소? 쥐부부는 돌부처의 말에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쥐부부는 왠지 기분이 우쭐해졌어요. 우리가 괜한 고생을 하고 다녔나 봐요. 산을 내려오며 아내 쥐가 남편 쥐에게 말했어요. 허허, 그러게 말이요. 가장 훌륭한 사윗감이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 말이요. 허허. 마을로 돌아가서 힘세고 훌륭한 사윗감을 고르도록 해요, 여보. 쥐부부는 한바탕 크게 웃었답니다. 마을로 돌아온 쥐부부가 사윗감을 구한다는 소문은 금세 퍼졌어요. 잘됐군.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찍찍. 힘도 세고 잘생긴 나야말로 사윗감으로 가장 제격이지. 찍찍. 마을 근처의 총각쥐들이 쥐부부의 집으로 모여들어 힘을 뽐내고 제 자랑을 늘어놓았어요. 쥐부부는 그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총각쥐를 사위로 맞아들였어요. 이제야 마음이 든든하구먼. 그래요. 우리 딸과 너무 잘 어울리는걸요. 쥐부부는 만족한 표정으로 딸과 사위를 바라보았어요. 그 뒤 딸 부부는 부모를 잘 모시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솜장수 넷, 고양이 다리 넷. 글 신현배, 그림 김마늘. 훈민출판사. 옛날 한마을에 사는 네 사람이 목화 장사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돈을 내어 값싼 목화를 많이 사들였죠. 이제 목화값이 오르면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거야. 그런데 어쩌지? 목화를 쌓아둔 창고에 쥐가 많아서 말이야. 창고에 고양이를 두면 되잖아. 아 참, 그렇지? 네 사람은 돈을 걷어 고양이를 샀어요.
고양이 한 마리의 주인이 넷이었어요. 고양이 다리가 넷이고 우리도 넷이잖아. 그러니까 다리 하나씩 나눠 갖는 게 어때? 좋아. 자기 것을 정해 책임지고 돌보는 거야. 그래서 네 사람은 고양이의 앞쪽 왼다리, 오른다리, 고양이의 뒤쪽 왼다리, 오른다리에 각각 주인을 정했어요. 고양이 덕분에 창고의 쥐들은 모두 사라졌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네 사람은 절룩거리며 돌아다니는 고양이를 보았어요. 고양이 다리가 왜 저러지? 다리를 다쳤는걸? 어느 쪽 다리야? 뒤쪽 오른다리. 그럼 내 다리네. 주인은 고양이를 붙잡아 다친 다리에 산초 기름을 발라주고 붕대를 동여매 주었어요. 날씨가 쌀쌀해지자 고양이는 따뜻한 아궁이 앞에서 놀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고양이가 불 가까이 갔다가 뒤쪽 오른다리에 불이 붙고 말았어요. 산초 기름을 발라 붕대를 동여맨 다리였죠. 고양이는 놀라 쏜살같이 달아났어요. 고양이가 달아난 곳은 하필이면 목화창고였어요. 고양이는 다리에 붙은 불을 끄려고 목화더미 위에 올라가 떼굴떼굴 굴렀어요. 그 바람에 목화더미에 불이 붙어버렸어요. 목화는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불이야! 불이야! 목화 창고에 불이 났다!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물을 길어 불을 꺼주었어요. 하지만 목화는 이미 잿더미가 되어버린 뒤였죠. 쏨장수 네 사람은 잿더미 위에 넋을 잃고 앉았어요. 세 사람은 고양이의 다친 다리 주인을 노려보았어요. 불이 난 것은 너 때문이야! 고양이 다리에 산초 기름을 발라줘서 불이 붙었고 그 불이 목화에 옮겨 붙었잖아. 맞아. 그러니까 네가 목화값을 몽땅 물어내야 해. 그러자 고양이의 다친 다리 주인도 지지 않고 말했어요. 내가 왜 목화값을 물어내? 내가 고양이에게 목화를 태우라고 시키기라도 했다는 거야? 고양이를 돌보지 않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야. 다친 다리의 주인과 나머지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싸움을 벌였어요. 하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관가를 찾아가자. 사또의 판결에 따르는 거야. 좋아, 그렇게 하자. 쏨장수 네 사람은 사또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러고는 사또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사또, 누가 목화값을 물어내야 합니까?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사또는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뒤 네 사람에게 물었어요. 그대들은 누가 목화값을 물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러자 세 사람이 똘똘 뭉쳐 다친 다리의 주인을 몰아세웠어요. 저 사람 때문에 불이 났습니다. 고양이 다리에 산초 기름을 발라 불이 붙었고 그 불이 목화에 옮겨 붙었으니까요. 아닙니다. 저는 고양이에게 불을 내라고 시킨 적이 없습니다. 다친 다리의 주인은 손을 내저었어요. 사또는 양쪽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고개를 끄덕거리며 다시 물었어요. 고양이가 뒤쪽 오른다리에 불이 붙은 채로 목화 창고로 뛰어들어 불이 났다는 말이지. 네, 그렇습니다. 세 사람은 의기양양하게 대답했어요. 그렇다면 불 붙은 다리를 가진 고양이를 누가 목화 창고로 데려갔느냐? 사또의 물음에 세 사람은 아무 대답을 못했어요. 그러자 다친 다리의 주인이 냉큼 대답했죠. 고양이의 앞다리 2개와 뒤쪽 왼다리입니다. 사또는 네 사람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불 붙은 다리를 가진 고양이를 목화 창고로 데려간 것은 성한 다리 셋이다. 성한 다리 셋 때문에 불이 났으니 너희 셋은 이 사람에게 목화값을 물어줘라. 세 사람은 사또의 판결에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목화값을 받은 다친 다리의 주인은 고양이를 데리고
마을을 떠나고 말았답니다. 삼년 고개. 글 신현배, 그림 유승옥, 훈민출판사. 옛날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숫장수가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숫장수는 날마다 숯가마에서 숯을 구워 장날이 되면 장터에 가져가 팔았어요. 숫장수네는 가난했지만 늘 웃음꽃을 피우며 즐겁게 살았죠. 장터로 숯을 팔러 가는 날이었어요. 아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숫장수에게 말했어요. 여보, 3년 고개를 넘을 때 조심하세요. 알았소. 얼른 다녀오리다. 장터에 가려면 고개 하나를 넘어야 했어요. 이 고개가 3년 고개예요. 고개에서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숫장수는 통곡을 하며 울었어요. 아이고, 이를 어쩌나. 난 이제 오래 살긴 다 틀렸어. 아내가 깜짝 놀라 숫장수에게 물었어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집에 오다가 3년 고개에서 넘어졌지 뭐요. 네? 그게 정말이에요? 아내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당신이 죽으면 우리는 어찌 살라고. 아이고. 숫장수와 아내가 땅을 치며 울자 아이들도 덩달아 울어댔어요. 내가 3년밖에 못 산다니. 숫장수는 걱정만 하다가 그만 드러눕고 말았어요. 방에서 꼼짝도 못한 채 끙끙 앓아 누웠어요. 숫장수가 3년 고개에서 넘어졌대요. 헤잉, 어쩌다 그런 실수를 했을까? 이웃 사람들도 모두 안타까워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웃집 소년이 숫장수를 찾아왔어요. 아저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래오래 사실 방법이 있으니까요. 숫장수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어림없는 소리. 내가 무슨 수로 오래 살겠니? 아니에요.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이웃집 소년의 말에 숫장수 부부는 귀가 번쩍 뜨였어요. 아주 쉽답니다. 3년 고개에 가서 될수록 많이 넘어지세요. 뭐라고? 이 녀석아, 나더러 아예 죽으란 말이냐? 숫장수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어요. 에이, 어른을 놀리다니. 고얀 녀석 같으니라고. 숫장수의 아내도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아이, 화만 내지 말고 제 말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3년 고개에서 한 번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살죠? 그래서 내가 걱정이 아니냐? 숫장수는 풀이 죽어 대답했어요. 그러자 소년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어요. 그럼 3년 고개에서 2번 넘어지면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3년 고개에서 2번이나 넘어지다니. 당장이라도 죽은 목숨이로구나. 아니에요.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소년은 신이 나서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3년 고개에서 한 번을 넘어지면 3년을 사니까 2번 넘어지면 6년을 살 수 있죠? 3번 넘어지면 9년을 살 수 있고요. 숫장수 부부는 소년의 말에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잠시 후 숫장수는 무릎을 탁 쳤어요. 그렇구나. 고개에서 한 번 넘어질 때마다 3년씩 살 수 있다. 이 말이냐? 그럼요. 3년 고개에서는 많이 넘어질수록 오래 살 수 있다고요. 숫장수는 얼굴이 환해지며 뛸 듯이 기뻐했어요. 얘야, 고맙구나. 내가 그동안 괜한 걱정을 하고 있었구나. 숫장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언제 알았냐는 듯 기운이 펄펄 났어요. 당장 3년 고개로 달려가서 실컷 넘어져야지. 숫장수는 3년 고개로 불이 나게 뛰어갔어요. 여보, 같이 가요. 아빠, 저희도 같이 갈래요. 아내와 아이들까지 숫장수의 꽁무니를 쫓았어요. 숫장수는 3년 고개의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대굴대굴 구르기 시작했어요. 5번 굴렀으니 15년, 10번 굴렀으니 30년. 아내와 아이들도 숫장수를 따라 자꾸만 굴렀어요. 그때 이 고개를 넘어가던 나그네가 이 광경을 보고 입을 떡 벌린 채 다물지 못했어요. 아니, 지금 뭐 하는 짓이요? 나그네는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이 말했어요. 3년 고개에서 몇 번이나 떼굴떼굴 구르다니. 에이, 모르시는 말씀 마세요. 이 고개에서는 2번 넘어지면 6년, 3번 넘어지면 9년을 살 수 있다오. 그게 정말이요? 그럼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나그네도 덩달아 고개에서 떼굴떼굴 굴렀어요. 소문은 금세 온 마을에 퍼졌어요. 3년 고개에서 구르면 오래오래 살 수 있대. 에이, 정말? 나도 3년 고개에 가야지. 3년 고개 가자. 사람들은 3년 고개로 앞다투어 몰려갔어요. 김서방도 떼굴떼굴, 박서방도 떼굴떼굴, 새색시도 떼굴떼굴. 좋아라. 골라. 마을 사람들은 오래 살고 싶은 마음에 3년 고개에서 너도 나도 굴렀어요. 숫장수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3년 고개에서 구르고 또 굴러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별주부전. 글 조항록, 그림 송향란, 혼민출판사. 옛날 깊은 바닷속에 용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었어요. 용왕은 으리으리한 용궁에서 살았어요. 밤낮 없이 나랏일을 살피던 용왕은 어느 날 덜컥 병이 나고 말았어요. 아이고, 온몸이 욱신욱신 쑤시는구나. 용왕은 시름시름 앓았어요. 이 일을 어떡하지? 큰일이네. 어떻게 해야 용왕님의 병을 고칠 수 있을까? 신하들은 가장 용하다는 의원을 모셔왔어요. 용왕님은 기력이 많이 약해져 병이 나신 겁니다. 육지에 사는 토끼 간을 드시면 나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 용왕은 힘이 조금 나는 것 같았어요. 누구든 토끼의 간을 구해오면 큰 상을 내리겠소. 용왕의 말에 다리가 8개 달린 문어 장군이 앞으로 흐느적 나섰어요. 제가 토끼를 잡아오겠습니다. 그러자 자라 대신이 빈정거리며 말했어요. 문어 장군이 육지에 나갔다가는 금방 사람에게 붙잡혀 보글보글 찌개로 끓여질 거요. 용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라에게 말했어요. 그럼 자라 대신이 다녀와 주겠소. 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그때 메기 대신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자라 대신은 토끼의 생김새를 아시오? 자라가 뒤통수만 긁어대자 갯벌에 나들이를 다녀온 꽃게 대신이 나섰어요. 나는 먼말치에서 털옷을 입은 토끼를 본 적이 있어요. 토끼는 귀가 쫑긋하고 앞다리는 짤막하고 뒷다리는 길쭉하지요. 꽃게는 종이 위에 쓱쓱 토끼를 그렸어요. 자라는 꽃게가 그려준 토끼 그림을 들고 첨벙첨벙 헤엄쳐서 육지로 올라갔어요. 땅 위에는 파릇파릇한 풀잎들과 알록달록한 꽃들이 살랑거리고 지지배배 찌르르르 새들이 노래하고 있었죠. 우와, 육지도 바닷속만큼 아름답구나. 그때 토끼가 깡충깡충 자라 앞을 뛰어갔어요. 자라는 토끼 그림을 펼쳐보았어요. 옳지, 저 녀석이 토끼로구나. 자라는 토끼에게 가까이 다가갔어요. 토끼는 바위에 기대어 쉬고 있었죠. 혹시 육지의 왕 토끼 선생이 아니시오? 토끼는 육지의 왕이라는 말에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그럴소? 내가 육지의 왕이요. 그런데 당신은 누구시오? 토끼는 자라를 난생 처음 본다는 듯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나는
바닷속 왕궁에서 온 자라 대신이요. 육지의 왕을 만나러 먼 길을 달려왔다오. 토끼는 기분이 좋아 입이 함지박만하게 벌어졌어요. 잘 오셨습니다. 정말 영광이군요. 자라는 짐짓 시치미를 뚝 떼고 토끼에게 물었어요. 육지에서만 살아 지루하고 실증이 날 텐데 나랑 용궁에 가보지 않겠소? 토끼는 자라의 말에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이 말했어요. 당신은 육지동물이 물속에 들어가면 죽는 줄 모르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선생을 안전히 모실 거랍니다. 그래도 토끼는 주춤주춤 머뭇거렸어요. 자라는 속이 타서 토끼를 계속 부추겼어요. 바닷속에는 이빨을 번뜩이는 늑대도 없고 부리가 날카로운 매도 없다오. 나는 늑대나 매를 두려워하지 않소. 토끼는 마치 진짜 육지의 왕이라도 된 듯 너스레를 떨다가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어요. 육지의 왕이라면 바다 구경도 한번 해봐야지. 자라 대신만 믿을 테니 같이 가봅시다. 토끼는 자라의 등에 올라타고 바닷속으로 들어갔어요. 우와, 바닷속은 정말 멋지군요. 그렇지요. 오시길 잘했지요. 토끼는 휘둥그레진 눈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어느새 번쩍번쩍한 용궁이 가까이 보였어요. 토끼야, 미안하구나. 자라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느라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용궁에 들어서자마자 자라가 크게 소리쳤어요. 용왕님, 토끼를 잡아왔습니다. 문어 장군이 긴 다리로 토끼의 몸을 칭칭 감았어요. 아니, 왜 이러는 거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토끼가 깜짝 놀라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서 네 간을 내놓아라. 그제야 토끼는 자라에게 속은 것을 깨달았어요. 간이라고요? 그래, 용왕님이 네 간을 드셔야 병이 낫는다는구나. 이제 나는 죽었구나. 토끼는 겁이 나서 몸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그 순간 좋은 꾀가 반짝 떠올랐어요. 그럼 진작 말씀하시죠. 바보 같은 자라가 알려주지 않아 간을 두고 그냥 왔는걸요. 신하들은 토끼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그렇다면 지금 네 몸에 간이 없단 말이냐? 토끼는 용왕에게 다가가 또박또박 말했어요. 우리 토끼들은 아주 깔끔하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간을 꺼내 맑은 물에 씻은 다음 햇볕에 잘 말려 다시 몸속에 집어넣죠. 용왕은 토끼의 말을 선뜻 믿지 못했어요. 토끼는 간을 꺼내놓고도 살 수 있단 말이냐? 그럼요. 자라가 미리 말해주었다면 깨끗이 씻어둔 간을 가져와 용왕님께 드렸을 거예요. 용왕은 자라에게 화를 버럭 내며 소리쳤어요. 자라, 어서 토끼와 함께 육지로 가서 간을 받아오시오. 자라는 토끼를 냉큼 업고 다시 육지로 올라왔어요. 그러고는 토끼를 내려주며 풀이 죽은 목소리로 말했죠. 토끼야, 빨리 간을 가져오렴. 그런데 토끼는 깔깔깔 웃어대며 외쳤어요. 넌 거짓말쟁이인 줄 알았더니 멍청하기까지 하구나. 간을 넣었다 뺐다 하는 동물이 이 세상에 어딨니? 토끼는 깡충깡충 도망가며 메롱메롱 약을 올렸어요. 자라는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었어요. 이제 어떡하지? 용왕님의 약을 어디서 구하지? 그때 구름을 타고 산신령이 나타났어요. 자라야, 이 산삼을 가져가거라. 이걸 먹으면 용왕의 병이 나을 것이다. 고맙습니다, 산신령님.
잘하는 산신령에게 넙죽 절을 하고 용궁으로 한달음에 헤엄쳐갔죠. 산삼을 먹고 병이 깨끗이 나은 용왕은 자라에게 큰 상을 내렸답니다.